자, 이제 42차시 교과서 98쪽에서 103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거에 이어서 이제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이제 바로 고체로 넘어갑니다.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고체 에너지 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도체, 반도체, 절연체는 이제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도체가 전류가 가장 잘 통하고요. 절연체가 전류가 가장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물질이죠. 근데 이 전류가 잘 통하고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성질을 고체 에너지 띠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 띠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고체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원에 물리학과 대학원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전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예, 그 반도체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전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고체 에너지 띠 이론에 앞서 여기 에너지 준위, 원자 한 개일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원자 두 개가 아주 가까이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그 원래 있던 전자수보다 2배로 전자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준위가 2배로 생겨야 돼요. 근데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물리량들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도 이제 요 2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2개로 갈라져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자가 2배가 되면 전자의 수가 2배가 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의 수도 2배가 되어야 돼서 에너지 준위가 2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이제 전자가 원자 한 개일 때 비해서 수가 3배가 되겠죠.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도 3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원자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 전자가 그 원자 핵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이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이라고도 하죠. 이 녀석들은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이제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수없이 많은 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의 수십 승계 그 아보가드로 수 규모의 그 원자 핵이 그 전자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느 한 원자 핵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10의 수십 승계의 원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10의 수십 승계로 갈라지게 돼요. 10의 수십 승계로.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요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밴드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에너지 밴드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이제 에너지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들이 미세하게 이게 미세한 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연속처럼 보이는 에너지 띠 형태로, 우리말로는 에너지 띠고요. 영어로는 에너지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내부의 에너지 준위 간격은 매우 미세해요. 매우 미세해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불연속이에요. 이것도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겉으로 봐서는 거의 연속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문제를 내면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요런 단서 조건이 있으면은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에 실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에너지 밴드는 이렇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이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에너지 띠고요. 이게 두 번째로 가까운 에너지 띠, 세 번째로 가까운 에너지 띠인데요.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를 보통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전자가 존재하진 않지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의 집합인 그 에너지 띠는 요 비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맨 바깥쪽에 있는 요 띠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야매로 좀 알려주면 그 경상도 표준어로 이제 절벽 같은 데 가면 그 할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위험하니까 그 가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들이 있는 원자과 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원자 가쪽에 있는 띠. 근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입니다. 근데 제가 화학생한테 이런 의미 맞냐고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요 가가 가능할 가짜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이제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가쪽에 있는 띠다. 그래서 원자과 띠 이렇게 기억하고요. 근데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띠로 에너지 띠로는 쉽게 전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에너지 차이가 가장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도하기 쉬운 띠이니까요. 이걸 전도띠라고 합니다. 원자과 띠, 전도띠. 이름을 잘. 요거 하면 꼭 그 남학생들은 그 기무띠 뭐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또 상상하고 있었지. 자, 원자과 띠 기무띠 아니고 전도띠. 요 사이에 그 차이 있죠. 에너지 차이. 요게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띠하고 띠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띠 간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띠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띠틈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간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밴드갭이라고도 합니다. 갭, 에너지 갭. 너와 나의 갭이 크다 이런 걸 때 있잖아요. 차이가 크다. 갭, 밴드갭. 그래서 이가 보통 이제 기호로는 EG라고 표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간격. 그래서 EG. 에너지 갭입니다. 에너지 갭. 결국에 이 띠 간격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띠 간격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고체가 얼마나 전류가 잘 통하느냐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 그 물리량을 좀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기 전도성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전기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 전도도는 참고로 기호로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6이 약간 자빠진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그마. 이렇게. 이 전기 전도도가 전기 전도성의 크기인데요.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에너지 간격, 띠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혹은 띠틈, 띠틈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띠틈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띠 그림 그릴 때요, 이렇게 이제 풀 버전으로 그릴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원자가띠하고 전도띠만 이제 이게 그리고 아래쪽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은 그거예요. 이제 그 원자가띠하고 전도띠만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밑에는 더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OK 아니고요. 예. 이건 0켈빈입니다. 0켈빈.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열 에너지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요 띠틈을 넘어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도 없기 때문에 이 바닥 상태를 보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보통 상온에서도요. 상온에서도 일부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부 전도띠로 전이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전도띠로 간 이 녀석은 바로 뭡니까? 전자죠. 후자 아니고 전자구나. 이 녀석을 또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공 혹은 전공. 근데 전공이란 말은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쓰고요. 주로 양공이란 말을 씁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하 나르게라고 합니다. 전하 나르게 혹은 전하 운반자 같은 말입니다. 양공과 전자를 합쳐가지고 전하 나르게 혹은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전자는 전하 운반하는 게 뭐 이해가 되죠. 전자는 왜냐하면 요 옆에 수없이 많은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만 딱 가해주면 전기력을 받아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 전기장을 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지예요. 전원장치. 근데 양공은 어떻게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이라 볼 수 있느냐? 사실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쳐요. 전기장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슉 여기로 이동합니다.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그러면 이 부분이 채워지죠. 이 부분이 채워지고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 비어있는 상태가 전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공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봐도 모든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체 물리학에서는 이 양공을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체하는 존재로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더 이제 타당한 해석이 되어가지고 양공은 실제로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류가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절연체는 띠틈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상온에서 이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간 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 나르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줘도 전하를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전하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요 책에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책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여러 쪽이겠죠. 101쪽. 거꾸로 하면 100이죠. 100일 거꾸로 하면 100이죠. 옛날에는 IOI로 했었는데 이제 잘 모르더라고. IOI 아나? 프로듀스 101. 몰라? 나도 잘 몰라요.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좀 모든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파울리에 베타울리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전기장이 걸어줘도 전하를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은 주변에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죠.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다른 에너지 준위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야지 전자와 양공이 생겨서 전하 나르기가 생겨서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요 차이가 1 일렉트론 볼트 뭐 약간 이쪽 저쪽 뭐 이렇고요. 얘는 한 4, 5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아예 붙어 있죠.
그래서 도체의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다. 띠 틈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전체를 원자가 띠로 보는 거예요. 요 전체를 원자가 띠로 보고 원자가 띠의 전자가 한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를 보면 바로 위에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자들이 아주 쉽게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유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연체는 예전에 부도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절연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부도체 하면은 왠지 그 전하를 전혀 운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절연체는 무슨 의미인지 맨날 찾아본다는 게 까먹고 하는데 질문도 다 아무도 안 적더라 아직까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절연체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건 염화은입니까? 이거는 황화 카드뮴 이 녀석들은 보면 뭐 5.4, 3.2, 2.4 이 정도 되죠. 띠 간격이. 근데 반도체인 실리콘 옛날에는 게르마늄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저마늄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모르겠네요 뭔지. 얘네들은 이제 띠 간격이 보면 1 정도 되죠. 1보다 좀 작거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실리콘밸리 할 때 그 실리콘 이게 이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으로 거기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마 실리콘도 많이 날 걸?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망고 제 추측입니다. 그 밸리가 계곡이잖아. 그래서 실리콘이 많이 나는 계곡이 아닐까? 아닌가? 아닌 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다 하더라고. 그만큼 물가도 겁나 비싸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비저항과 전기전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간혹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식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고체 덩어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고체 덩어리. 이 고체 덩어리는 원통형이고요. 안이 꽉 차 있고요. 한 종류의 물질로. 요게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입니다. 그다음 요 녀석의 저항은요. 전기저항. 전기저항은 L에 비례하고요. A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가 흐르기 어렵잖아요. 전자가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큰 거고요. 일단 면적이 크면 도로가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요거의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게 비저항이에요. 이건 이제 구가 약간 넘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구를 막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의 한 할아버지 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로입니다. 로. 로예요. 유의해야 될 점은 요 지점을 미분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한 45도 정도. 이거 서술형해낼까? 로를 바르게 그리시오. 그래서 내가 그 접선의 기울기 재가지고 40도에서 50도 범위 내면은 몇 점? 비저항. 요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라 볼 수 있어요. 비저항은 여기 밑에 적을게요. 얘는 R은 저항이고요. 얘는 비저항. 비저항이 큰 물질은 똑같은 형태일 때 저항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물질이라도 형태에 따라 저항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 자체는 물질의 특성이라 볼 수가 없고 비저항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비저항보다도 전기 전도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모양도 보면 이걸 거꾸로 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는하면 안 되죠. 비저항의 역수니까 요거에 A분의 1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전기전도도예요. 전기전도도. 저항의 단위가 옴이잖아요.
저항의 단위가. 그래서 비저항의 단위는 보면 자 보세요. 여기 길이고 면적이니까 요거 하면은 퍼 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옴미터가 되면 곱하면 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옴미터가 됩니다.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모른 척 합시다.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뭐 이제 비저항의 단위의 역수가 되겠죠. 옴분의 1 곱하기 옴미터분의 1 하면 되겠네요. 옴미터분의 1. 옴미터. 아니 맞네. 이렇게 정도도. 참고로 이제 지멘스라고 하는 게 그 옴분의 1이거든요. 옴분의 1이어서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지멘스로 나타내면 지멘스 퍼 미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낼게요. 이거는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단위를 물어볼 수 있지만 요 비저항 뭐 이 전기 전도도 요 단위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뭐 물어보면 안 돼, 알았지? 여쭤봐야지. 계속 물면 아파. 전기 전도도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요 녀석들은 절연체로 분류가 돼요. 절연체. 전기 전도도가 작죠.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뭐 이렇잖아요. 황, 유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규소, 점화뇽 이런 게 이제 반도체로 분류되고, 은, 구리, 백금, 비스무트 이런 게 이제 도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리보다 좀 더 좋은 도체가 은이거든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요. 근데 비싸니까 이제 도선으로 잘 활용하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하나 경향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에너지 띠론으로 설명되는 부분인데, 자,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비저항 자체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절연체나 반도체는 일단 띠틈이 0이 아니에요. 근데 도체는 띠틈이 0입니다. 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연체하고 반도체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원자과 띠에서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전해가지고 전하 운반자의 수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저항이. 근데 반면에 도체의 경우에는 이미 다 자유전자예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죠. 그래서 막 더 지그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이래서 더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항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이 좀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약간 교육 과정을 벗어날랑 말랑하는 그 경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환 르게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저항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전압이 걸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전지의 역할은요. 전지의 역할은 회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자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오개념이 뭐냐면 전구에다가 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잖아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오개념이 뭐냐면 그 전지에 있는 전자가 도선을 따고 열심히 이동해가지고 그 전구에 도달했을 때 불이 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전지에 있는 전자가 전구까지 가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불이 바로 켜지죠. 바로 켜지는 이유는 실제로 전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회로에 요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그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그럼 전기장을 딱 만들어주면 F = QE잖아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장과 이게 전기장이에요.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하겠죠. 양공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하고. 그러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건요. 전지가 전구에 있는 곳까지 빛의 속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 주고요. 그럼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구에 있는 텅스텐에 있는 원래 있던 전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내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전지는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제 닫혀 있는 형태의 도선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얘는 전기장이 요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요건 시간 순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초, 1초, 2초, 3초 시간 순서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0초일 때는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이동한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그러니까 마치 양공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기장 방향으로 전기를 받아서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도 플러스 전환을 띠는 실체로 간주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 하고 이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원래 그 출제수 빈도수로 비례해서 계산을 하면 한 3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2문제만 풀고 따로 기출문제 안 풀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도체고요. 이거는 반도체죠. 자, 도체의 원자과 띠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아.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 띠에 있는 전자들도요. 에너지들이 다릅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일부는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보기로 만듭니다. 모두 같다. 그럼 모두 다르다라는 보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약간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거의 오답으로 나옵니다. 모두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다 했잖아요. 그때 모든 전자의 에너지가 같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과 띠에 양공이 생기죠. 비어 있는 그 상태를 플러스 전환을 띠는 이 공간 입자로서 이제 양공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좋아. 아니죠. 띠틈이 작을수록 도체가 반도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B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20년 11월 수능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요겁니다. 요거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은 겁니다. 비저항과 역수 관계 있죠? 그 비저항 기호하고 보면 약간 거꾸로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아님 말고. 하여튼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수 관계. 이름에서 기억하면 돼요. 비저항은 저항에 비례하는 거고요. 저항에 비례하는 거고 전기 전도도는 클수록 전기를 잘 전도하는 거니까 전기 전도가 클수록 저항은 작은 겁니다. 비저항은. 자,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합니다. 다음 ABC의 전기 전도도는 다 같겠죠. 똑같은 물질이니까요. ABC의 기역과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ABC의 저항값을 측정해요. 그래서 나와 다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합니다. 그럼 예상한 결과대로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같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기 전도도가 들어간 저항에 관계된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R은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를 넣을 때는 이게 역수로 넣어야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길이 요게 L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저항값 R이 되고 여기 전기 전도도 로가 되니까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요거는 면적이 되겠죠. 면적. 단위로도 힌트를 줬잖아요. 제곱 센티미터니까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동일한데 길이가 다른 거죠. 길이가. 그럼 자 보세요. 요 면적은 다 똑같아요. 여기 ABC 물질이 전기 전도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겠죠. 길이에 비하니까 1대 2대 3이잖아요. 길이가. 그럼 1대 2대 3이니까 니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값이 이거는 25가 되겠습니다. 25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 자체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간혹가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단면적은 A 기역에 해당이 되죠. 니은은 50보다 작습니다. 틀렸고. 디귿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죠. 당연한 결과죠. 이 전기 전도도나 비저항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진 고체면은 전기 전도도나 비저항은 같게끔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